2023년 12월 강원도 작은 산골 마을에 폭설이 내렸습니다. 오후 6시 해는 이미 산 너머로 넘어갔고 하얀 눈만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이은하 씨, 73세. 그는 홀로 이 마을에서 20년째 살고 있었습니다. 은하 씨의 집은 마을 끝자락에 있었어요. 단층 기와집. 작은 마당엔 김장독이 3개 놓여 있었고 겨울 해가 짧은 탓에 창문엔 벌써 불이 켜져 있었죠. 그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혼자 먹는 밥상은 언제나 이랬어요. TV에선 기상청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간 지역에 최대 30cm의 폭설이 예상된다고 했어요. 외출을 자제하라는 경고도 함께요. 은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걱정되는 건 눈이 아니었습니다. 혼자라는 것. 그게 더 무거웠죠.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어요. 아들은 서울에 살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에나 얼굴을 보는 사이였어요. 전화는 더 뜸했죠. 아들은 바빴고 은하 씨는 그 바쁨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은하 씨는 평생 남을 돕는 일을 해왔어요. 젊은 시절엔 간호조무사로 일했고 마을 사람들이 아프면 밤낮 없이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와도 눈이 오는 날에도 그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그를 다르게 봤어요. 도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요. 그게 싫었습니다. 아직 혼자 살 수 있고 혼자 밥 먹고 혼자 걸을 수 있는데 그래서 더 혼자였는지도 몰라요. 저녁 8시 은하 씨는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였어요. 쿵. 마당 쪽에서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하 씨는 멈춰 섰어요.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이 산골 마을에 이 시간에 누가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현관으로 갔습니다. 손은 떨렸어요. 문을 열어야 할지 경찰을 불러야 할지 고민했죠. 하지만 또 다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음소리. 사람이었어요. 은하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폭설 속에 한 남자가 쓰러져 있었어요. 검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고 헬멧은 벗겨져 눈 위에 굴러다녔습니다. 얼굴엔 피가 흘러내렸어요. 오토바이는 담장에 부딪혀 쓰러져 있었습니다. 라이더였어요. 눈길에 미끄러진 모양이었죠. 은하 씨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두려웠어요. 낯선 남자. 한밤중. 아무도 없는 집. 혼자 사는 노인. 이 모든 상황이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숨소리만 가늘게 들렸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눈 속에 파묻혀 있었죠. 은하 씨는 생각했어요. 이러다 죽겠구나. 그는 신발을 신었습니다. 현관에서 스카프를 걸치고 눈 속으로 걸어갔어요. 무릎까지 빠지는 눈. 차가운 바람.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는 그 남자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손목에 손을 대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약하지만 뛰고 있었어요. 그는 남자의 어깨를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기요, 정신 차리세요. 남자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초점 없는 눈동자. 뭔가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는 결심했어요. 그는 남자를 일으켰습니다. 73세 노인이 성인 남자를 부축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은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눈을 밟으며 숨을 고르며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에 남자를 눕히고 담요를 덮었습니다.
구급상자를 꺼내 상처를 소독했어요. 오래된 습관이 몸을 움직였죠. 간호조무사 시절 수없이 반복했던 동작들. 피는 멈췄습니다. 호흡도 안정됐어요. 은하 씨는 소파에 앉아 그 남자를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어요. 얼굴엔 수염이 며칠 자랐고 손엔 기름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가죽 재킷 등판엔 해골과 날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 밑에 영어로 뭔가 써 있었는데 은하 씨는 읽을 수 없었죠.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뭘 한 거지? 경찰을 불러야 하나? 아들에게 전화해야 하나? 하지만 밤은 깊었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119를 불러도 이 산골까지 오려면 1시간은 걸릴 거예요. 은하 씨는 담요를 한 장 더 덮어줬습니다.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받아 옆에 놓았어요. 그리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어요. 귀를 기울이면 거실에서 남자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규칙적인 호흡, 살아있다는 증거. 은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죠. 그 속에서 그는 한 사람을 구했습니다. 두려웠지만 외면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은하 씨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혼자 쓰러진 사람을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얼마나 춥고 무서운 건지, 그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았어요. 눈은 그쳤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은하 씨는 거실로 나갔어요. 남자는 여전히 자고 있었습니다. 얼굴색은 조금 돌아온 것 같았어요. 은하 씨는 부엌으로 가서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아픈 사람에겐 따뜻한 국물이 좋으니까요. 그게 그가 아는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는 몰랐어요. 이 선택이, 이 하룻밤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마을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볼지,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그리고 이 낯선 남자가 누구인지. 문을 연 순간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남자는 다음 날 오전에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주변을 둘러봤어요. 낯선 천장, 낯선 방. 당황한 표정이었죠. 은하 씨는 부엌에서 국을 떠다 건넸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다치셨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쳤네요.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은하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다 나으면 가시면 돼요. 남자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떴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먹어서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친절이 낯설어서였을까요? 남자의 이름은 강민준이었어요. 32살, 천마라이더 클럽 소속이라고 했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 투어 중이었는데 눈길에 미끄러졌다고요. 휴대폰은 부서졌고 길은 막혔고 그렇게 은하 씨 집 앞에 쓰러진 거였어요.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 나으면 가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소문은 빨랐습니다. 마을 이장 부인이 제일 먼저 찾아왔어요. 이틀 후였습니다. 김장 나눠주러 왔다며 문을 두드렸죠. 은하 씨가 현관을 열자 부인은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에 붕대를 감고 있는 남자. 부인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 사람 누구세요? 은하 씨는 설명했어요. 다친 사람을 구조했다고. 곧 떠날 거라고. 하지만 부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데 남자를 집에 들였어요? 위험하지 않아요? 은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김장을 놓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았습니다. 이은하 씨 집에 젊은 남자가 있다고. 수군거림이 시작됐어요. 슈퍼에서 물건을 살 때
할머니 둘이 뒤에서 속삭였습니다. 저 나이에 무슨 생각이래. 혼자 산다고 외로우면 그렇지. 은하 씨는 듣지 않은 척했어요. 하지만 귀는 다 들었죠. 경로당 앞을 지날 때 할아버지들이 담배를 피우며 말했습니다. 라이더래. 오토바이 타는 애들 다 불량배 아니가. 은하 씨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어요. 3일째 되던 날 경찰이 왔습니다. 파출소 순경이었어요. 민원이 들어왔다며 확인 좀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은하 씨는 문을 열어줬어요. 순경은 민준을 봤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민준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순경은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고 경위를 물었어요. 민준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졌고 이 할머니가 구해줬다고. 순경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시죠? 불편한 거 없으세요? 은하 씨는 괜찮다고 했어요. 하지만 순경은 은하 씨를 현관 밖으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조심하셔야죠.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저 사람 언제 가요? 은하 씨는 대답했습니다. 곧 간다고 했어요. 순경은 그럼 다행이라며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은하 씨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처럼. 그날 밤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은하 씨는 전화를 받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경찰한테 연락 왔어요. 엄마 집에 남자가 있다고. 은하 씨는 설명했습니다. 다친 사람을 구조했다고. 곧 보낼 거라고. 하지만 아들은 화를 냈어요. 엄마, 정신이 있으세요? 73살 노인이 혼자 살면서 남을 집에 들여요?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하려고요? 은하 씨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엄마는 왜 맨날 남 걱정만 해요? 자기 걱정 좀 하세요. 나이 들면 조용히 살아야죠. 왜 사고를 치고 그래요? 은하 씨는 말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뻔했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가 의사예요? 119 부르면 되잖아요. 왜 혼자 해결하려고 해요? 은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말을 이었어요. 이번 주말에 갈게요. 그 사람 보내세요. 그리고 엄마, 이제 서울로 오세요. 혼자 사는 거 위험해요. 요양원 알아볼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은하 씨는 전화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요양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죠. 민주는 거실에서 모든 걸 들었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은하 씨 앞에 섰어요. 할머니, 제가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쟤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은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다 낫지도 않았어. 어디 갈 데 있어요?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클럽 형들한테 연락했지만 폭설 때문에 아무도 올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은하 씨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밥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렸죠. 그날 밤 은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 경찰의 의심, 아들의 분노, 모든 게 그를 짓눌렀습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걸까? 사람을 구한 게 잘못일까? 하지만 은하 씨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밤 문을 열지 않았다면 민주는 죽었을 거예요. 그건 확실했습니다. 창밖엔 달이 떠 있었어요. 하얀 달빛이 눈 덮인 마당을 비췄습니다. 고요했지만 외로웠어요. 은하 씨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 혼자인가?
가족도 이웃도 아무도 내 편이 아닌가. 아침이 왔습니다. 민주는 일찍 일어나 마당에 눈을 치웠어요. 은하 씨가 말리려 했지만 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죠. 신세를 졌는걸요. 은하 씨는 창문 너머로 민준을 바라봤어요. 젊은 남자가 삽으로 눈을 치우는 모습,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장 부인이 또 지나갔어요.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주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모른 척했어요. 은하 씨는 알았습니다. 이건 끝나지 않았어요. 아들이 올 거고 민주는 떠날 거고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계속될 거예요. 하지만 문을 연 건 자신이었습니다. 그 선택에 그는 책임을 져야 했어요. 아들이 토요일에 왔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마을 입구에 멈춰 섰어요. 아들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죠. 은하 씨는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들은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현관 앞에 섰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엄마, 서류 준비했어요. 오늘 병원 가서 검사 받고 다음 주에 서울로 가요. 은하 씨는 물었습니다. 무슨 서류? 아들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후견인 신청서예요. 엄마 혼자 살기 힘드시잖아요. 이제 제가 엄마 재산이랑 건강 관리할게요. 은하 씨는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이번 일로 확실히 알았어요. 엄마는 이제 판단력이 떨어지셨어요.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고 마을 사람들 다 수군거리고 이러다 큰일 나요. 은하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혼자 살 수 있어. 아들은 고개를 저었어요. 안 괜찮아요. 엄마가 모르는 거예요. 요양원도 좋은데 알아봤어요. 거기 가시면 친구들도 생기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은하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서류를 현관 옆에 놓았어요. 일주일 드릴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 사람 오늘 보내세요. 아들은 차를 타고 떠났습니다. 은하 씨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후견인 신청서. 그 종이는 무거웠습니다. 민주는 거실에서 모든 걸 들었어요. 그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은하 씨가 방에 들어왔을 때 민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저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제가 떠날게요. 은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다리도 덜 나았는데 어디 가요? 민주는 괜찮다고 했어요. 클럽 형들한테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날 오후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 대의 오토바이가 은하 씨 집 앞에 멈춰 섰어요. 가죽 재킷을 입은 남자들이 헬멧을 벗었습니다. 나이는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했어요. 천마라이더 클럽 멤버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남자가 은하 씨에게 인사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막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는 정중했습니다.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주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형님들, 죄송해요. 패 끼쳤어요.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너 혼자 문제 아니야. 우리가 도와줄게. 그는 은하 씨를 향해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민준이 신세 졌으니까요. 은하 씨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자는 진지했어요. 아니에요. 저희는 가족이에요. 한 명이 다치면 다 같이 돕습니다. 민주는 형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은하 씨 아들이 후견인 신청을 하려 한다고,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고. 형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싸우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은하 씨는 어리둥절했어요.
어떻게요? 리더는 설명했습니다. 저희 중에 변호사가 있어요. 무료로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증인으로 나설게요. 할머니가 정신 멀쩡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셨다고 은하 씨는 말했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들이 왜 저를 도와요? 리더는 웃었어요. 할머니가 저희 동생을 살렸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일주일 후 법원에 섰습니다. 은하 씨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어요. 높은 천장, 딱딱한 의자, 그리고 판사석.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아들은 변호사와 함께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은하 씨 옆엔 천마클럽에서 소개해준 변호사가 앉았어요. 50대 중반의 여자 변호사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들 측 변호사가 먼저 말했어요. 피청구인 이은하 씨는 73세 고령으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입니다. 증거로 최근 낯선 남성을 집에 들여 마을 주민들에게 우려를 샀고 경찰 조사까지 받았습니다. 은하 씨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은하 씨는 다친 사람을 구조한 것입니다. 인도주의적 선택이었고 판단력 저하와는 무관합니다. 증인 신문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 증인은 마을 이장 부인이었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섰어요. 아들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은하 씨가 평소에 이상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부인은 대답했어요. 글쎄요. 평소엔 조용하셨는데 요즘엔 좀 이상했어요. 남자를 집에 들이고 은하 씨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은하 씨가 마을에서 남을 도운 적이 있습니까? 부인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옛날엔 아픈 사람 많이 도와줬어요. 간호사셨으니까요. 두 번째 증인은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증인석에 섰어요. 아들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이은하 씨 집에 갔습니까? 민준은 차분히 대답했어요. 사고를 당했어요. 눈길에 미끄러져서 할머니가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이 요구한 겁니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의식을 잃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저를 집으로 옮기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은하 씨가 당신을 구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죽었을 겁니다. 세 번째 증인은 천마클럽 리더였습니다. 그는 정장을 입고 증인석에 섰어요. 아들 측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이은하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리더가 대답했습니다. 저희 클럽 회원을 살려주신 분입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폭주족 아닙니까? 리더는 웃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합법적인 오토바이 동호회입니다. 저는 세무사고 저희 회원 중엔 의사, 교사, 공무원도 있습니다. 은하 씨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이은하 씨가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리더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대단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구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은하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가 물었어요. 이은하 씨, 왜 그 사람을 집에 들였습니까? 은하 씨는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없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려웠어요. 하지만 더 두려운 게 있었어요. 제가 문을 닫는 거요. 그 문 밖에서 사람이 죽는데 모른 척하는 거요.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은하 씨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늙었어요. 하지만 아직 사람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게 이상한 일인가요?
그게 판단력이 떨어진 건가요?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은하 씨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민준과 클럽 회원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리더가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할머니. 은하 씨는 고개를 숙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결과가 두려웠어요. 만약 진다면 요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자유를 잃는 거였죠. 민준이 은하 씨 손을 잡았어요. 할머니, 괜찮을 거예요. 은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흐렸어요.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판결 선고일이었어요. 은하 씨는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새소리만 들렸어요. 손은 떨렸고 입은 바짝 말랐습니다. 민준이 아침 일찍 찾아왔어요. 천막클럽 회원들도 함께였습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같이 가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과 함께 법원으로 갔습니다. 오토바이 세대가 은하 씨 차를 호위하듯 앞뒤로 달렸어요. 법정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들은 맨 앞줄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은 굳어 있었죠. 은하 씨와 눈이 마주쳤지만 아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모두 일어섰어요. 은하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후견인 신청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어요. 은하 씨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본 법원은 청구인의 후견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순간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은하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피청구인 이은하 씨는 명확한 판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력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이상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은하 씨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긴 거였어요. 자유를 지킨 거였죠. 민준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축하드려요. 천막클럽 회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은하 씨 변호사도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잘 싸우셨어요, 할머니. 하지만 은하 씨는 아들을 봤어요. 아들은 변호사와 뭔가 이야기하다가 법정을 나가려 했습니다. 은하 씨가 불렀습니다. 민수야. 아들이 멈춰섰어요.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은하 씨가 다가갔습니다. 민수야, 잠깐만. 아들이 돌아섰어요.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축하드려요. 이기셨네요. 목소리는 날카로웠어요. 은하 씨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 전 이해 못해요. 왜 낯선 사람을 위해 아들이랑 싸워요? 전 엄마 걱정돼서 그런 건데. 은하 씨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너는 나를 걱정한 게 아니야. 너 자신을 걱정한 거지. 내가 문제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하니까. 아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하 씨가 계속 말했어요. 민수야, 나는 아직 살아있어. 숨 쉬고, 걷고, 생각해. 요양원은 아직 일러. 나는 아직 내 삶을 살고 싶어.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그랬어요. 남 걱정만 하고, 가족은 뒷전이고. 은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너를 키우면서 내 모든 걸 줬어. 아빠 돌아가시고 혼자 너 대학 보냈어. 근데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면 안 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하 씨가 말했어요. 민수야, 나는 내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래서 혼자 사는 거야.
근데 그게 왜 잘못이야?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 전 그냥 무서웠어요. 엄마가 다칠까봐. 혼자 계시니까. 은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나도 무서워. 근데 혼자 있어도 나는 살아있어. 그리고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은하 씨는 뒤를 돌아봤어요. 민준과 천마클럽 회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그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민준을 봤어요. 민준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폐를 끼쳤어요. 아들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그는 은하 씨를 봤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전 엄마를 믿지 못했어요. 은하 씨는 아들을 안았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아들도 엄마를 안았어요. 법정 복도에서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하 씨 집 마당은 달라져 있었어요. 천마클럽 회원들이 매주 와서 고쳤습니다. 부서진 담장을 수리하고 마당을 정리하고 대문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민주는 다리가 다 나았지만 아직 은하 씨 근처에 있었습니다. 마을 근처에 작은 방을 얻었어요. 매일 은하 씨를 찾아와 심부름을 도왔죠. 어느 날 천마클럽 회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리더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가 제안이 있어요.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 클럽이 매달 자선 활동을 해요. 독거노인분들 찾아뵙고 필요한 거 도와드리고. 할머니도 같이 하실래요? 은하 씨는 놀랐어요. 나를요? 리더가 웃었습니다. 네. 할머니는 간호사셨잖아요. 저희한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할머니는 이제 저희 가족이에요. 은하 씨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말했어요. 할머니, 저희랑 같이 해요. 할머니처럼 문을 여는 사람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하자. 같이 하자. 그날부터 은하 씨는 천마클럽과 함께 매주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아 산골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수군거렸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은하 씨는 옳았다고, 그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이장 부인도 찾아왔어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하 씨,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미안해요. 은하 씨는 웃으며 말했어요. 괜찮아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모르니까 무서운 거죠. 클럽 회원들은 은하 씨를 명예회원으로 추대했습니다.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은하 씨는 생애 처음으로 오토바이 재킷을 입었습니다. 등판엔 천마클럽이라는 글씨가 수놓아져 있었어요. 민준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할머니, 진짜 멋있으세요. 은하 씨는 웃었어요.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아들도 가끔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엄마와 차를 마셨어요. 이야기를 들어줬죠. 어느 날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옳았어요. 전 엄마를 가두려 했어요. 미안해요. 은하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너도 옳았어. 내가 걱정한 거 나도 알아. 근데 이제 괜찮아.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첫눈이 내렸어요. 은하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그날의 폭설이 떠올랐죠. 그때 문을 열었기에 지금의 삶이 있었습니다. 은하 씨는 생각했어요. 문을 여는 건 용기가 필요하지만 그 문 너머엔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봄이 왔습니다. 은하 씨 집 마당엔 개나리가 폈어요. 작년에 민준이 심어준 꽃이었습니다. 노란 꽃잎이 바람에 흔들렸죠. 은하 씨는 마당에 앉아 그 꽃을 바라봤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그날 밤 폭설 속에서 문을 열었던 날로부터요. 많은 것이 달라졌어요. 매주 토요일 아침 천마클럽 오토바이 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습니다. 은하 씨는 가죽 재킷을 걸치고 헬멧을 썼어요. 민준의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았죠. 처음엔 무섭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그들은 인근 마을의 독거노인 댁을 방문했어요. 약을 챙겨드리고 집 수리를 도왔습니다. 은하 씨는 간호 경험을 살려 혈압을 재고 상처를 소독했어요. 어르신들은 은하 씨를 반겼습니다. 이 할머니 참 고맙네. 이 나이에 오토바이까지 타고 다니면서 은하 씨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도 즐거워요. 혼자 있는 것보다 훨씬요. 클럽 회원들은 은하 씨를 할매님이라 불렀어요. 존경과 애정이 담긴 호칭이었습니다. 가장 어린 회원은 28살이었고 가장 나이 많은 회원은 60살이었어요. 하지만 은하 씨 앞에선 모두 손자 같았죠. 민주는 은하 씨 근처에서 작은 오토바이 정비소를 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하 씨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어요. 함께 아침을 먹고 마당 일을 도왔습니다. 아들처럼요. 아들 민수도 한 달에 2번은 찾아왔어요. 예전처럼 요양원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엄마 옆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민준과도 인사를 나눴죠.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엄마, 행복해 보여요. 은하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는 지금 행복해. 마을 사람들도 달라졌어요. 이장 부인은 이제 은하 씨를 볼 때마다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슈퍼 주인 할아버지는 천마클럽이 올 때마다 커피를 내줬어요. 경로당 어르신들은 은하 씨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 용감한 사람이 있어. 73살에 라이더를 구했다니까. 수군거림은 존경으로 바뀌었어요. 여름이 왔습니다. 천마클럽은 은하 씨를 위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명예회원 1주년 기념이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죠. 클럽 회원들, 마을 사람들, 그리고 은하 씨가 도왔던 어르신들까지요. 리더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할매님, 1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매님이 보여주신 용기 덕분에 저희도 더 좋은 사람이 됐어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은하 씨는 일어나 인사했어요. 제가 고마워요. 여러분이 저를 혼자가 아니게 해줬어요. 민준이 케이크를 가져왔습니다. 초는 하나였어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고 했죠. 은하 씨는 초를 불었습니다.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파티가 끝나고 은하 씨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낯설지 않았습니다. 외롭지도 않았어요. 내일이면 또 누군가 찾아올 테니까요. 가을이 왔습니다. 은하 씨는 마당에서 김장을 담갔어요. 예전엔 혼자 담갔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천마클럽 회원 부인들이 와서 함께 일했어요. 웃음소리가 집 안가득 울려 퍼졌죠. 김장독을 묻으며 한 부인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그날 밤 무섭지 않으셨어요? 낯선 남자를 집에 들이는 게. 은하 씨는 잠시 생각했어요. 무서웠죠. 근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내가 문을 닫으면 그 사람은 죽는 거잖아요. 부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못했을 것 같아요. 용감하세요. 은하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용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라서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준이 찾아왔어요.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같이 산에 다녀올까요? 아버지, 산소 좀 보러요. 은하 씨는 웃었어요. 그래, 가자. 둘은 산을 올랐습니다. 남편의 산소는 마을 뒤 야트막한 언덕에 있었어요. 은하 씨는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습니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외롭지 않아요. 바람이 불었어요.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산을 내려오며 민준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한 적 없으세요? 저를 구한 거. 은하 씨는 멈춰 섰어요. 민준을 봤습니다. 한 번도 없어. 너는 내 인생을 바꿨어. 좋은 쪽으로. 민준은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 그래요. 할머니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은하 씨는 현관 앞에 섰어요. 1년 전 그날처럼 눈이 내렸습니다. 하얗게 쌓이는 마당, 차가운 바람. 은하 씨는 대문을 열었어요. 밖을 내다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조용했죠? 하지만 은하 씨는 알았습니다. 언젠가 또 누군가 이 문 앞에 설 거라는 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올 거라는 걸, 그리고 자신은 또 문을 열 거라는 걸. 그날 밤 은하 씨는 일기를 썼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오늘도 눈이 내렸다. 1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문을 열었기 때문이다. 두려웠지만 문을 열었고 그 문 너머에 새로운 가족이 있었다. 은하 씨는 펜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세상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어요. 인생에는 많은 문이 있다고. 어떤 문은 열기 쉽고 어떤 문은 무겁다고. 어떤 문 뒤엔 두려움이 있고 어떤 문 뒤엔 희망이 있다고. 하지만 문을 열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어요. 그 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은하 씨는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두려워도 괜찮아요. 문을 여세요. 그 문 너머에 당신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을 거예요. 봄이 오면 은하 씨는 또 오토바이 뒷자리에 앉을 겁니다. 바람을 맞으며 누군가의 집 문을 두드릴 거예요. 그리고 말할 겁니다.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그렇게 은하 씨는 문을 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으로요. 마을 어귀 사연 정류장 표지판 옆에 작은 팻말이 하나 세워졌어요. 천마클럽이 만든 거였습니다. 문을 여세요. 세상은 당신을 기다립니다. 은하 씨는 그 팻말을 볼 때마다 웃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73살에 인생의 제2막을 열었다고. 늦지 않았다고. 아직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눈은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은하 씨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문을 열었으니까요. 그 문 너머에 따뜻한 세상이 있었으니까요.